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10억 빚더미에서 5천억 기업 CEO까지 내겐 딱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현재 유럽 11개국 1200여 개 매장, 연매출 5,400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첫 사업의 실패로 무려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며 세운 회사 켈리 델리는 매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행복을 1순위로 삼고 이것을 기업 문화에도 적용하면서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직원, 가맹점주, 파트너사, 고객, 나아가 전 인류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볼 거거든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바로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돼지는 골격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들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돼지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끔 넘어져 봐야 평상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즉 실패를 해봐야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다. 성공만 거듭한 사람보다 색다른 실패들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에 더 잘 대처하고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법이다. 자세를 낮추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진정한 성공의 유지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성취의 이면에는 나름의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있는 법이다. 켈리 최 회장 역시 결과만 놓고 보면 유럽에서 갑자기 성공한 화려한 CEO처럼 보인다. 그러나 겉보기에 우아하고 아름답기만 한 백조도 물속에서는 안간힘을 쓴다. 켈리 최 회장 역시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져 숱한 나날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보내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냈다. 어떤 시련을 맞이해도 끈질기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면서 변신을 거듭한 그의 스토리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 그 자체이다. 평범한 보행과 작은 실천을 꾸준하게 반복하면 어느 순간 한 사람의 행보는 혁명적으로 바뀐다. 그렇게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위대한 작품 파우스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에는 방황하는 법이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안기는 달콤한 유혹들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결코 안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싶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나는 성장이 멈춰 있을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개 비슷할 것이다. 불과 10년 전 나는 40이 넘은 나이에 10억 원의 빚을 진 실패한 사업가였다. 의지할 사람 없이 파리의 이방인이자 루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난 안 될 거야. 거절당하고 말 거야. 결국 말년에는 가족도 집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죽어갈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매 순간 하면서 그렇게 루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을 바꿨다. 나는 내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크릿을 비롯해 역사상 좌절과 시련을 딛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들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일련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법칙을 실생활과 사업에 실제로 적용해 나갔고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찾은 법칙이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유일한 정답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 내 경험과 생각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인생에는 유일한 정답, 절대적으로 올바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 성공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자리를 지키는 것, 무턱대고 많은 돈을 벌고 편안하게만 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이자 수단일 뿐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성공이란 어려움을 뚫고 점점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면서 놀랍게도 그 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반드시 존재한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우리 인간에게는 밑바닥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 포드 창업주 헨리 포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 실패는 더욱 똑똑하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실패한 사업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깔려보면 지옥 같은 하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자체로 고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롤모델이라 칭하고 나처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자주 말했던 후배에게 철저히 망가진 모습을 보이기란 죽기보다 싫었다. 그 후배는 수년 전 잘 나가던 나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고 다녔으며 겉모습만으로도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분위기를 폴폴 풍겼다. 하지만 몇 년간의 절망적인 삶은 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10kg 이상 살이 쪘고 옷은 그냥 되는 대로 입었으며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게 당연해졌다. 카페에서 후배를 만나고 커피값을 누가 내지 하는 걱정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을 때 정말 너무나 비참했었겠죠. 그래서 저자는 카페에서 나올 때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부터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걷는 일 뿐이었으니까. 그러다 집으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하는 생강 앞에 멈췄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유유히 흐르는 생강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나와 후배의 삶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빛나던 삶이 과연 진짜 나의 삶이었나 싶은 허탈함.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자괴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다. 야속할 정도로 잔잔히 흐르고 있는 생강을 내려다보면서 2년간 스스로 물어야 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을 드디어 던졌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캐묻기 위해 잔인하게도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그렇게 해서 저자는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 왜 10억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는지, 왜 비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들을 복기해보면서 실패했던 이유, 바로 그 원인부터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과정은 정말로 뼈아프지만 정말로 필요하죠.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이어트도 언제, 어디서부터 내가 살이 찌기 시작했고, 언제, 어디서부터 요요가 되기 시작했고, 언제, 어디서부터 내가 건강이 나빠지게 됐는지 등등 우리는 자신의 원인부터 잘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그녀도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다시 기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 그러면서 저자는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부의 시크릿, 진정한 성공과 자유에 도달하는 법,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대 로마의 노예 출신 작가인 푸블릴 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삶이라는 파도에 맞선 이들을 위한 7가지 시크릿 법칙. 그래서 법칙 1부터 법칙 7까지 한번 살펴보면 법칙 1. 일어서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고르고 급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깨닫기까지 2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발로 일어선 것만으로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운과 우연의 인생을 거느니 내가 직접 찾아가는 편이 더 쉽고 빠르고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도 높다. 법칙 2.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실패의 경험으로 얻은 사업의 3가지 기준을 정했는데요. 1. 경기를 타지 않을 것. 2.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3.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이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흔들림이 사라진다.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돈이 더 될 것 같거나 더 좋아 보이는 사업을 발견하면 쉽게 흔들린다. 아마 여건만 된다면 쉽게 갈아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성과가 나기 힘든 법이다.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자신만의 기준 없이 사업을 선정하면 운 좋게 성공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을 미루지는 마라.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기를 미룬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크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된다. 와,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떤 취미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진짜 시작 단계라는 거죠. 법칙 3. 100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사업을 준비할 때 현장 조사만 하고 책은 한두 권 손을 대거나 아예 읽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역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 약간의 난독증이 있기에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첫 사업을 할 때는 독서에 거의 시간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철저한 실패 후 절대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자 했고 그중 하나가 독서였다. 책 읽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니니 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게다가 책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있다.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책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경험과 지혜, 통찰력 등을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때로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한다. 실제로 2년간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다시 일어설 때 장사책, 경영책 등을 통해 나처럼 큰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나 성공한 사례 등을 접하며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꼭 세상에서 나한테만 일어나는 크나큰 비극은 아니라는 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말한다. 한 분야의 책 100권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 이 말을 듣고 내게 되물은 사람도 있었다. 100권은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라리 10권을 반복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좋은 책일수록 반복해서 읽고 곱씹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0권보다는 100권이 더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저자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권만 수십 번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진리인 양 맹목적으로 믿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면 옥석을 가려내어 내게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긴다. 게다가 독서를 거듭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10권 읽을 때보다 10배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책을 고르는 것부터 독서의 시작이다.
독서를 힘들어했던 나는 100권 읽기를 강행함으로써 조금씩 책에 익숙해졌고 지금은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멘토나 멘티, 직원들을 통해서도 100권 읽기의 힘을 확인한 바 있다. 100권 읽기를 할 때 이때 어떻게 책을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흔히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독서가 시작된다고 본다.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선정하는 100권에는 현재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도 포함된다. 근데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놓치는 책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서 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유명 작가의 책 중 비교적 덜 알려진 것도 목록에 넣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연히 발견된 책들 중 관심이 가는 것을 리스트에 넣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리스트를 혼자 일일이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페이스북, 친구, 멘토 등으로부터 최대한 추천을 받는데 실제로 이렇게 읽게 된 책들 중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여럿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천받은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찾은 책과 추천받은 도서들까지 포함한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아무리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렇게 100권 선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런데 만약 기한을 두지 않고 읽다가는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기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는 게 좋다. 기한을 정했다면 한 권을 며칠에 걸쳐 읽어야 하는지를 대략 계산해 본 후 일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어려운 책을, 일정이 촉박할 때는 분량이 적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읽어나가면 된다. 신중히 고르고 고른 100권이라면 한 사람이나 집단이 가진 노하우와 정수가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책을 한 번 읽었다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정말 좋은 책은 수십 번을 읽어도 새로운 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책을 수십 번씩 읽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좋았던 책만 4번 읽는다. 처음에는 검은색 펜으로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읽고 그 다음에는 밑줄이 그어진 부분만 다시 파란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을 또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읽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 중 아이나 조카,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렇게 4번을 읽으면 반복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읽은 것을 머리에서 몸으로 옮기는 방법. 책을 읽는 방식 중에는 깊게 파는 방법과 넓게 파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그 분야의 좋은 책 서너 권만 골라 낱낱이 분석하고 깊이 있게 파헤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그 분야의 좋은 책 여러 권을 최대한 폭넓게 읽고 그중 내게 필요한 부분만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처음에는 최대한 다양하게 읽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후에는 좋은 책 몇 권만을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나의 경우 그 반대로 했다. 예를 들어 리더십 책을 처음 읽을 때 나는 유명한 책 몇 권을 골라 여러 번 읽고 깊이 공부했다. 그랬더니 그 책들에서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 마치 우리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리더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100권의 리더십 책을 찾아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냈다. 그러자 여러 권의 책으로부터 쌓은 지식과 지혜가 무의식 중에 녹아들어 자연히 내 것이 되었고 여러 지식과 지혜를 조합하여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몇 권만 계속해서 파다 보면 그 책에서 나온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물론 이런 방식에도 장점이 있다. 나를 멘토라 부르는 멘티들에게 나는 몇 권의 책을 골라 깊이 있게 읽고 책에 나온 것들을 따라 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길을 제대로 닦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남을 따라하기만 해서는 평생 2인자밖에 될 수 없다. 더 성장하려면 결국 책에서 얻은 지혜를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최대한 폭넓고 다양하게 읽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 배운 것은 써먹어야 빛을 발한다. 그저 읽은 책의 권수만 늘리는 다독은 뿌듯함을 줄지는 몰라도 사실 권하고 싶지는 않다. 좋은 책이라면 몇 번을 읽어도 질리기는커녕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었다. 카페 창업처럼 꼭 초밥 사업과 관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읽었다. 이런 책들에는 창업 전에 준비하고 조사해야 할 것들, 시장 조사 방법 등이 꽤나 자세히 남아 있었다. 또한 장사에 대한 책들은 고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책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에 힘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법칙 4.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찾아보라. 지금 다시 첫 사업을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것이다. 사장에게는 사장에게 맞는 공부가 있다. 나는 캘리델리를 시작하기 전에 10억의 빚, 실패자라는 낙인에 억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그렇게 대략 2년에 걸쳐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차별화 방안과 전략을 세웠다. 나는 2년의 준비 기간이 현재의 캘리델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에 이토록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2년이란 시간의 덕이 크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컴퓨터에 능하다 보니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면 인터넷만 파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게 조사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업 준비에 있어 책이나 인터넷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 반드시 고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보고 느끼며 피부로 감각을 익혀야 한다. 나는 2년간 마트로 출근했다. 그리고 그 기간 나는 마트 직원들보다도 더 자주 마트에 갔고 그들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트에서 무엇을 조사했을까? 정말 모든 것들을 철저히 조사했거든요. 그렇게 2년간 매일을 조사하고 다니다 보니 이제 촉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장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감이 잡힌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예측한 수치는 상당히 잘 들어맞아왔다. 이 모든 결과는 직접 관찰하고 발로 뛰며 준비를 했기에 가능했다. 2년간 마트 직원들보다도 더 마트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조사한 결과가 사업 성공의 밑바탕은 물론 마트와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법칙 5.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청하라. 진심을 다해 도움을 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단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고 연락을 하라. 그리고 진심을 다해 도움을 요청하라. 줄 게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일푼으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다. 물론 내 정보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찾은 멘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최고인 사람을 찾으면 그만이었다. 법칙 6.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운에 대해 쉽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운은 아무한테나 가지 않는다. 오직 준비된 자만 따른다. 법칙 7. 비전을 제시하라. 스스로 확신을 갖고 상대를 위하는 진심을 담아 비전을 제시하라. 그러면 모두가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돈이 아닌 상상력으로 설득하라. 포장지가 아닌 내용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렇게 7가지 시크릿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파도에 맞선 이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의사이자 사상가인 알베르트 슈바이처. 무엇을 하든 행복이 1순위다. 온종일 일만 하려고 창업한 건 아니다. 와, 저자가 몸소 체험한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온종일 일만 하려고 창업한 건 아니고 온종일 일만 하려고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온종일 다이어트만 하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 행복이 1순위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와, 이렇게 해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10억 빚더미에서 5천억 기업 CEO까지 내겐 딱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 2년의 준비 기간,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분야에 대한 철저한 공부였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